자, 그럼 이제 이어서 사무엘슨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공부했었던 보웬 모형이나 린달 모형은요. 자, 우리 사회의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분석한 것이에요. 자, 따라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분 균형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자원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자원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공재 생산에 쓰이는 것이 최적이고 얼마만큼이 사용재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최적이냐라고 해서 최적의 공공재 생산과 최적의 사용재 생산을 동시에 다뤄요. 그래서 자, 공공재와 사용재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자원 중에서 공공재와 사용재 각각 얼마씩 배분되어서 각각 얼마씩 생산될 때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가장 딱 알맞은 양만큼의 공공재와 사용재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일반 모형이다 또는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려운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항상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은 어떤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은 여러 가지 부문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모형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슨 모형이 난이도가 살짝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쫑긋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가정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정 보시면요. 사용재와 공공재가 각각 한 가지씩 존재합니다. 자, 현실의 시장에서 사용재는 사실 뭐 연필, 모자, 구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용재가 있고 공공재도 뭐 국방 서비스, 법률 서비스, 공중파 TV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공공재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용재 한 가지 있고 공공재도 한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모형을 가정합니다. 자, 사회 전체의 자원이 이 두 재화에 나누어서 투입이 됩니다. 자, 소비자는 A와 B 딱 두 명만 존재하고요. 자, A와 B의 사용재 소비량은 각기 다르지만 공공재 소비량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사용재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 서로 다른 양.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에는 같은 양, 서로 다른 가격. 곧 서로 다른 조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공재는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은 양의 공공재를 다 같이 소비하지만 사용재의 경우에는 누가 이만큼을 쓰면 다른 사람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양만큼만 쓰게 된다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사용재와 공공재는 전지전능한 한 계획자에 의해서 공급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이거는 수업 목적상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사회 자원이 있는데 자원 중에서 이 정도가 공공재 생산에 투입이 된다. 자원이 공공재 이만큼 투입된다라고 하면 이만큼 투입된 자원만큼의 공공재가 생산된다. 그 정도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에서 어떤 기업이 생산을 할 거고 뭐 그 기업의 뭐 비용 체감 특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공공재에 대한 자원 배분은 공공재 소비자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선호는 알려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곧 각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시현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 A와 B가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 이런 것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 진정으로 그러한 선호를 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득 분배는 사전적으로 주어져 있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이라 했었을 때 만약에 A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 B는 당연히 이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 A가 왜 이만큼인지 B가 왜 이만큼인지 이유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치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리고 B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분석하면 되지. 왜 A가 B보다 더 가난한가요? 이런 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 분배는 사전적으로 얼마라고 주어져 있대. A가 사회 전체의 소득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득을 B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 왜 A가 적은지 B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거지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본 모형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가정을 공부했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미 교과서에서 아까부터 계속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나 생각을 하실 건데 그래프가 무려 3개나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죠. 자, 이거 사실 처음 보면 엄청나게 위압감을 줍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인가 보다 싶은데 정말로 자세하게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 듣고 나면 아, 사실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재화평면인데요. 어떠한 재화평면이냐면 자, 가로축은 공공재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가로축이에요. 아시겠죠? 자, 공공재 생산량이 G1, G2, G3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로축은요. 사용재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세로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 있을 텐데 자, 이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사용재와 공공재의 생산 조합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자원을 요렇게 예시한다라고 치고 자, 노란색 부분을 사용재라고 한다면 자, 사용재를 요만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공공재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재를 요만큼 생산하고 요만큼 공공재 생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사용재를 요만큼 생산하고 나머지 공공재 생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사용재를 요만큼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재 생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자원 중에서 사용재와 공공재의 여러 가지 생산 조합이 가능할 건데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각각의 생산 조합점들을 생산 가능 곡선으로서 그린 게 바로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점을 한번 볼게요. 얘를 1번, 2번, 3번, 4번 점이라고 한다면 1번 점은 어느 정도에 위치할까요? 자, 1번 점은 사용재는 많이 생산하고 공공재는 조금만 생산하는 점이니까 아마 1번 점은 한 이 정도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을까요? 그럼 2번 점은 이 정도에, 3번 점은 이 정도에, 4번 점은 이 정도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용재는 많이, 공공재는 조금에서 점차 사용재는 조금, 공공재는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아까 우리는 전지전능한 공급자가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생산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은 일단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 공공재는요, G라고 표현할 거고요. 사용재는요, X재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X재는 사용재를 의미하고 G라고 하는 재화는 공공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재는 X재로 표시를 하고 공공재는 G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Z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알파벳 제일 마지막 요것이 사실 발음이 G죠. G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Z라고 발음하는 게 입에 익어서 저는 그냥 Z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G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Z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건 G, 어떤 건 Z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소득 분배는 주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 소득 분배 상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 가지만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내년 세무사 시험이 끝날 때까지 따져도 그걸 다 못 따져요. 왜? 무수히 많으니까. 자, 우리 그랬을 때 소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예시해 볼게요. 자, A가 부자인 경우예요. 아니면 A가 이렇게 그냥 중산층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그리고 A가 빈곤한 경우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B의 소득은 남은 것은 B의 소득이니까 B의 소득은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소득 분배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무수히 많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예시해 본다면 자, 여기 1번 경우는 사회 전체의 소득 중에서 A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무차별 곡선 중에서 어떤 게 바로 여기 1번에 해당할까요? 바로 요거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이게 1번 경우에 해당되겠죠. A의 무차별 곡선이 바깥쪽에 있잖아요.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는 A가 더욱더 많은 재화를 소비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기 1번 소득 분배 상태에 부합하는 무차별 곡선은 여기 1번일 겁니다. 그러면 2번은요. 당연히 여기 2번일 것이고 당연히 요거 3번이 요거 가장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은 몇 가지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가 없어. 왜? 무수히 많은 경우가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A의 무차별 곡선이 요 가운데 거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A의 무차별 곡선이 요 무수히 많은 경우 중에서 이 노란색 경우라고 하자. 그 말은 곧 A의 소득이 이 정도로 A와 B 사이에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이 분배되어 있다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이 정도로 분배되어 있다라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를 전제로 한 A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무차별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 좌표축이 역시 여기도 수평축이 공공재의 소비량이고 역시 세로축은 사용재의 소비량이에요. 자, 개인 A는요. 공공재를 이만큼, 사용재를 이만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의 크기와 공공재를 이만큼 사용재를 이만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의 크기와 공공재를 이만큼 그리고 사용재를 요만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이 점 C, 점 D, 점 E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효용이 모두 다 무차별하다,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좌표축과 위에 있는 좌표축이 똑같아. 가로는 공공재, 세로는 사용재야. 그래서 그러면은 좌표축이 같으니까 이 그래프를 같이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 원래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져 있었던 1번 그래프에다가 요 무차별 곡선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노란색 A의 무차별 곡선이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 노란색 무차별 곡선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요 2번 그래프에서 노란색 무차별 곡선으로 결정되면 A와 B 사이에 소득 분배 상태가 이렇다라고 주어지면 그렇게 결정된 무차별 곡선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 다시 1번 그래프를 봅시다. 자, 1번 그래프를 보니까 생산 가능 곡선과 A의 무차별 곡선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가 G1만큼 생산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말은요. 우리 사회에서 생산이 여기 C 대시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C 대시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용재는 얼마만큼 생산이 되냐면 사용재는 요만큼 생산이 되고요. 자, 그때 공공재는 G1만큼 생산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 공공재는요. 사회 구성원 A와 B가 모두 같은 양을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공급된 공공재 전체 공급량을 A와 B가 동일하게 같이 소비하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공공재 소비량이 있고 사용재 소비량이 있는데 자, 공공재 소비량은 A와 B가 모두 동일하게
G1만큼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소비에 경합성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요 수량을 40이라고 하고 요 수량을 만약에 25라고 할게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요 점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는 G1만큼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재는 전체가 40단위가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공재가 G1만큼 생산될 때 A라는 사람은 사용재를 25단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전체 40단위의 사용재 중에서 A는 25단위를 소비하고 B는 나머지 15단위를 소비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사용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얼마만큼을 소비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 수량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용재의 소비량은 이러한 관계로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의 높이와 요 밑에 있는 A의 무차별 곡선상의 점의 높이의 이 수직 차이가 바로 얘가 뭘 의미한다? 바로 얘의 B의 B의 사용재 소비량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슨 모형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요거예요. 이 두 점, 이 점과 이 점의 수직 높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C 대시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용재는 요만큼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공공재는 G1만큼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공공재야 어차피 A와 B가 모두 똑같이 A와 B가 G1만큼을 모두 다 이용하니까 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용재의 경우에는 A와 B가 서로 얼마씩 나누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우리 공공재가 G1만큼 생산되는 경우에는 A는요, 사용재는 25개를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나머지 15개는 B가 소비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B의 15개는 사실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과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상의 점의 수직 높이 차이에 해당한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B가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재의 수량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생산 가능 곡선과 개인 A의 무차별 곡선 사이에 만들어내는 요 무수히 많은 세로선이 있겠죠? 요 수직 높이 차이가 있겠죠? 자, 이것들을 빼곡하게 채우면 바로 이 볼록 렌즈 구간이 B의 소비 가능 영역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무엇의? 사용재. B가 사용재를 몇 개나 소비할 수 있는가 하는 소비 가능 영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B는요, 사용재를 이 정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밀가루 반죽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 이러한 모양으로 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밀가루 반죽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 땅바닥에 철푸덕 하고 떨어뜨리면 이 밀가루 반죽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밀가루 반죽의 모양이 이렇게 철푸덕 떨어지면은 요렇게 바닥에 요러한 모양새로 반죽이 떨어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하늘에 떠있던 요러한 밀가루 반죽이 요렇게 생긴 밀가루 반죽이 바닥에 떨어지면 땅바닥에 철푸덕 하면서 요렇게 반죽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붙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반죽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의 그림상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요 빨간색 영역의 넓이와 여기 요 이쪽 아래쪽 빨간색 영역의 넓이는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은요, B가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게 돼요. 자, B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일종의 우리 아까 소비자 균형 조건에서 예산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자, 우리가 소비자 균형 조건에서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자, 소비자의 예산이 주어져 있으면 그 소비자가 자신의 예산, 자신의 소득으로 살 수 있는 X제와 Y제의 구입 조합점들이 예산선상의 점들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의 소득으로 이러한 X제와 Y제의 소비 조합을 소비할 수 있는데 너는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을 선택하는 게 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를 알고 싶으면 B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결정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빨간색 선상에 있는 점들이 뭘 의미한다고요? B가 소비할 수 있는 X제와 Y제 소비 조합점들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빗금친 영역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B가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의 모임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선과 유사한 역할을 얘가 수행하게 됩니다. B는요, 요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만을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를 알고 싶으면 이 소비 가능 영역과 B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바로 여기겠죠. 여기 점 D2' 바로 요 점에서 접할 때 너는 공공재는 G2만큼 소비하고 그때 사용재는 요만큼 소비할 때 공공재는 G2만큼 사용재는 요만큼 소비할 때 B의 효용이 극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B는 어떤 점을 선택한다? B는 요 점을 선택할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의 공공재는 G2만큼을 생산하도록 하자. 공공재는 G2만큼 생산하도록 하고 나는 그때 사용재는 요만큼을 사용할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거든 이라고 B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A한테 얘기합니다. A한테 나는 결정했어. 우리 사회의 공공재는 G2만큼 생산하는 것으로 나는 결정했어.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공재는 G2만큼 생산을 하자라고 A한테 얘기하면 A가 그래, 공공재는 네가 말한 대로 G2만큼 생산하도록 하자라고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합니다. 선생님 왜요? 왜 B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동의를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무차별 곡선이란 무엇입니까? 무차별 곡선이란 말 그대로 무차별 곡선상의 점이면 모두 다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G2만큼 공공재를 생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A, 너는 그러니까 여기 점 D에서 공공재와 사용재를 소비하도록 해 라고 하면은 그래 좋아 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B가 아니야, 공공재는 G1만큼만 생산하도록 하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공공재가 G1만큼 생산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좋아. 역시 A는 OK예요. A는 무조건 OK맨이야. 왜냐면 어차피 다 무차별 곡선상에 있거든요. 네가 공공재를 G1만큼만 생산하자고 그러면은 나보고 여기 점 C에서 소비를 하라는 건데 공공재는 G1만큼 사용재는 요만큼 소비하라는 건데 나는 이것도 괜찮아. 왜냐면 점 C나 점 D나 나에게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주거든. 나는 그래서 점 C에서 소비할 때나 점 D에서 소비할 때나 아니면 네가 심지어 G3만큼 공공재를 생산하자고 해서 나보고 여기 점 2인가요? 점 2라고 할게요. 점 2에서 소비하라고 하나 나는 이 셋 다 나한테 똑같은 효용을 주거든. 나는 그래서 상관없어. 네가 근데 G2에서 하자며 알았어. 그러면 G2에서 나 소비할게. 이렇게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왜 동의를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B가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사용재와 공공재의 생산 조합을 선택하면 A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B가 선택한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대로 자신도 자신의 무차별 곡선상의 점에서 공공재와 사용재를 각각 소비하면 어차피 똑같은 만족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만들어진 B의
B의 소비 가능 영역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소비 가능 영역의 모습이 바뀌는데 자, 이러한 소비 가능 영역과 B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B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이 결정되고 이 공공재의 조합으로 이 공공재의 수량으로 생산하는 것에 A도 동의를 하게 돼서 결국 우리 사회의 공공재 최적 생산량은 G2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이 G2로 결정이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회의 공공재 생산량은 G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G2만큼을 같이 동일하게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에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이죠. 요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사용재는 D-만큼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란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D-만큼의 사용재 중에서 요만큼은 누가 사용한다? A가 사용한다. 그래서 개인 A는 G2만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요건 오타네요. 요건 오타고 자, D만큼 여기 D점의 높이만큼을 소비하게 됩니다. 요거는 오타고요. 자, 개인 B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D하고 D-만큼의 차이만큼 소비하게 됩니다. D-하고 D의 차이만큼 D-에서 D를 뺀 것만큼 사용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 B는 D2-만큼의 사용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D2-는 D- 빼기 D 한 것만큼 요만큼을 B가 사용하게 되고 A는 요만큼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A의 사용량과 B의 사용량을 합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사용량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재와 사용재의 최적 생산 공급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공급량이 결정되면 자, 우리 사회 최적의 공공재 생산량과 사용재 생산량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산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은 A와 B가 공동으로 소비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된 최적의 사용재는 그중에 일부는 A가 나머지는 B가 이렇게 나누어서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공공재와 사용재의 공급 상황이라는 거죠. 공급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흥미롭지 않겠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포인트를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여겼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요 사무엘슨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지금 요 직선에서 D-에서 D를 뺀 게 A의 사용량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요 생산 가능 곡선을 그냥 함수 이름으로 얘를 AX라고 할게요. 얘를 그냥 A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함수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을 BX라고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개인 B의 무차별 곡선을 CX라고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정해 줄게요.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D-에서 D를 뺀 게 D2-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높이가 여기 D2- 높이가 바로 요 높이라는 겁니다. D-에서 D를 뺀 게 요거잖아요. 바로 요게 요 D2-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세로축 Y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자, AX의 함수값 Y값에서 BX의 Y값을 뺀 것이 CX의 함수값이다. Y값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X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되고 얘도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되고 얘도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제 아주 놀라운 매직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에 AX가 뭐였죠? 바로 요거 생산 가능 곡선이었어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바로 MRT야. 한계 변환율. 요거 기억하시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T인데 하첨자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원래 우리가 XJ, YJ일 때는 XY로 하첨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공공재가 들어와 있으니까 GX로 이렇게 하첨자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T가 되는 거예요. 자, BX는 뭐죠? BX는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이었어요. 근데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MRS야.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빼기는 그대로 오고요. MRS의 X인데 이거 누구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A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럼 이제 CX는 뭐였죠? CX는 개인 B의 무차별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역시 MRS인데 이건 누구의 무차별 곡선이죠? B.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그 원리를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용한 거고 결국에는 우리 저 그래프의 관계에서 이러한 조건식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MRS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제 이 식이 MRT는 MRSA 더하기 MRSB로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 구성원은 A와 B 두 명뿐이니까 우리가 이 식을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시그마 MRS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MRS의 합과 MRT가 일치하도록 공공재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가장 최적의 공공재의 공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사무엘슨 조건입니다. 자,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은 사무엘슨에 의하면 이렇게 공급할 때 공공재는 최적의 공공재가 공급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공식을 일단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이 공식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자기 조금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 MRS가 뭐였죠? MRS는요. 소비자가 이 수평축에 있는 재화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래 오리지널한 의미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헷갈리니까.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가로축에 x제고 세로축에 yj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MRS가 되는 건데 만약에 MRS가 2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XJ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XJ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YJ 두 개만큼 좋아해. YJ의 수량으로서 XJ에 대한 선호도의 크기를 표시한 거죠. MRS가 2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가 XJ 한 개와 YJ 두 개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XJ 한 개를 YJ 두 개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XJ에 대한 선호도의 크기를 YJ 수량으로 나타낸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MRS G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MRS GX가 2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요,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사용재의 수량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은 공공재 한 단위를 사용재 두 단위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MRX GX라고 하는 거는 헬스장 GX가 아니라 이 소비자가 공공재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선호의 크기를 나타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A는 공공재를 이 정도로 좋아한대. 그러면은 MRS B는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B가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1로 넘겨서 시그마 MRS를 구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everybody 모두가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선호도의 합을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 정도로 공공재를 좋아해 라는 그 선호도의 총 크기를 구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MRT는 뭡니까? MRT는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자, 여기다 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요, 생산 가능 곡선에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합니까? MRT인데 MRT가 2다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을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기회비용으로서 Y제 생산을 몇 단위 포기해야 되는가를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MRT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RT GX는 뭘 의미할까요? 공공재 한 단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사용재의 수량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MRT GX는 공공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MRT GX는 공공재 생산의 기회비용, 다른 말로 생산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재를 좋아하는 선호도의 총합과 그 공공재의 생산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할 때 최적의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게 사무엘슨 공공재 공급 조건인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공부했었던 린달 조건이나 보웬 조건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서 부분 균형 분석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으로 MBA 플러스 MBB가 MC였거든요. 여러분, 이 MBA는 뭐예요? A가 공공재 소비에서 느끼는 한계 편익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국 A가 공공재를 소비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냐, 얼마나 편익을 느끼냐, 얼마만큼을 선호하냐를 나타납니다. 역시 이것도 공공재에 대한 A의 선호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역시 B의 공공재 소비에 대한 선호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둘을 합치면 시그마 MB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들이 공공재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합을 구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MC는 뭐죠? MC는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야. 이 말은 그냥 사실상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공재 생산 비용이죠. 그래서 사실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의미는 거의 똑같다고.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 정도하고 공공재 생산 비용이 얼마냐. 자, 이 둘이 일치하도록 공공재를 생산할 때 최적의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자, 우리 이렇게,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재 소비에서 느끼는 편익의 합과 그 공공재 생산 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할 때 최적의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나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공재 최적의 공급 조건은 부분 균형 분석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일반 균형 분석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자, 우리 부분 균형 분석은 공공재만 따지잖아요. 얘는 공공재만 따지죠. 얘는 공공재만 따지니까 여기에서는 사용재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죠. 근데 얘는 사용재까지 같이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와 사용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GX 이렇게 재화의 종류가 표시가 되고 단순하게 MB, MC가 아니라 공공재 생산의 기회비용과 공공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MRT로 표현되는 거고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의 크기는 MRS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공공재만 주어진 상태에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 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공공재와 사용재를 동시에 준 다음에 최적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 사무엘슨 조건을 이용해서 최적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슨 조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MRSB는 MRT 빼기 MRSA인데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MRT와 MRS를 분리할 수가 있고 요것은 결국 시그마 MRS니까 결국 사무엘슨 조건식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부분 균형 분석 모형에 의한 최적 공공재 공급 조건과 일반 모형에 의한 공급 조건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 조건은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해서 왜 이 두 조건이 사실상 동일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미 아까 여기 설명에서 직관적인 이해는 이미 가져갔습니다. 결국 요 내용이나 사실상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는 거 이미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왜 양자가 동일한지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MRS GX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MRS XY가 있었을 때 이거 공식이 MUY분의 MUX거든요. 자, 앞에 있는 게 분자해가고 뒤에 있는 게 분모에 왔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 MRS GX는요. 자, MBX분의 MBG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개 효용 대신에 한 개 편익이 왔고 자, 앞에 있는 G가 분자에 왔고 뒤에 있는 X가 분모에 왔죠. 그래서 MRS GX를 이렇게 분수로 쓸 수가 있고 MRS GXB를 이렇게 분수로 쓸 수가 있어요. 자, MRT는요, MCX분의 MCG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용자의 가격이 1원이라고 한다면, PX가 1원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하고 MC가 일치하게 돼요. P 이꼬르 MC가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수요 곡선도 일치하기 때문에 P 이꼬르 MC 이꼬르 MB가 성립하게 돼서 결국 이것들이 다 1, 1, 1이 된다는 겁니다. 1, 1,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모가 1, 1, 1이 되니까 이것만 남는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공식은 서로 다른 공식이 아니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공식이다. 이 정도 내용만 그냥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지금 이 수식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수식은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평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은 개인 A의 효용이 I2로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개인 A의 소득 분배 상태가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서 개인 B의 소비 가능 영역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 A의 소득이 I2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자라는 상태에서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따라서 이 노란색 무차별 곡선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가 이렇게 똑같이 옮겨져서 개인 B의 소비 가능 영역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인 A의 소득 분배 상태가 만약에 이렇다, A3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종전보다 A가 더 부자야, A가 더 부자다라고 한다면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러한 형태라고 해볼게요. 자,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겨 그리면 아마도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I3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 경우에는 B가 더 가난해진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B의 소비 가능 영역이 달라지게 돼요. 얼마만큼으로? 요만큼으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B의 소비 가능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밀가루 반죽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바닥에 이 반죽이 철푸덕하고 떨어질 텐데 아까보다는 더 작은 크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개인 B의 소비 가능 영역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개인 A와 B 사이의 소득 분배 상태의 가정에 따라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누가 소득을 얼마 가져가고 나머지 소득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분배 상태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수히 많은 최적 공공재 공급 조건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균형점들이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점인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파레토 효율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파레토 효율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될 건데 만약에 이때가 G1이고 이때가 G2고 이때가 G3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G1, G2, G3가 모두 다 각자 파레토 효율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때에는 사회 후생함수까지 필요한데 근데 사회 후생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슨 조건은 주어진 소득 분배 상태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파레토 효율적인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될 수가 있어서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지려면 사회 후생 함수까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한 개인들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진정으로 시현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한 가정이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